안녕하세요. 조초현입니다. 7월 13일 수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 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 문학 기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. 이쪽에 보이는 건축물이 에펠탑이고요. 또 이 건물은 앵발리드입니다. 이 앵발리드라는 곳은 사실상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군 통합병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상위 용사들, 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이 상위 장병들을 수용하는 군 병원으로 사용됐던 곳이죠. 그리고 이 에펠탑 건너편으로 보이는 이 신식 빌딩 숲이 보이는데요. 이 지역은 라데팡스 지방이라고 합니다.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죠. 이 구도심 지역 이쪽은 사실상 5층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가 없게 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건물들, 빌딩들을 세울 수가 없죠. 거기에 비해서 이쪽 라데팡스 지역은 사실상 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건물들이 불태워진 상태에서 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이 있는데, 이 수도권 지역 역시 5층 이하의 건축물들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고색 창연한 건물들이 이 질비하게 늘어선 곳이 바로 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강의는요, 먼저 이 개선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, 그 다음에 이 샹젤리제 거리, 그리고 이 콩코르드 광장, 이 콩코르드 광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일치광장 혹은 협력광장이라고,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관용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원래 이 광장은요,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루이 15세를 기념하는 광장으로 건설되었죠. 그래서 루이 15세 광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, 그 다음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혁명광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. 소위 말하는 단두대형이 거행되던 곳이 바로 이 혁명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이 혁명이 끝난 뒤에 복고왕정이 들어선 뒤에 이 광장명이 또 바뀌어요. 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루이 16세를 기념하기 위한 루이 16세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다가 이제 루이 필립 1830년 7월 혁명으로 권력을 잡게 된 7월 왕정 시기에 일치와 협력, 관용을 상징하는 이 콩코르드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. 이 광장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가지 의미가 덧붙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성격의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장소이기도 하죠. 그 다음으로요, 이 뜰리리 궁과 루브르 박물관,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, 그리고 이 몽마르트르 언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 파리의 문화유산,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과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. 이 마지막으로 광장으로 본 다양한 기억들,
아까 이 꽁코르드 광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정부의 이 성격에 따라서 이 광장명이 자꾸 바뀌어요.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죠. 다양한 기억들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광장으로 본 다양한 기억들을 한번 주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. 예, 19세기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나름 전성기를 맞이했을 무렵에 이 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은 사파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. 예, 이 중세와 근대를 조화시킨 도시인 파리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. 예, 이 메트로는 사실상 이게 메트로고요.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하철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하철로 내려가는 부분에 이 메트로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이곳이 이제 지하철역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. 이 릭상부르 공원에 이 오후에 피크닉에서 이 샹젤리제 거리의 밤까지 이 프랑스의 낭만적인 수도 파리는 이 소박함과 호화로움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이 고전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도시이기도 하고요. 이 대표적인 랜드마크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, 개선문, 에펠탑 등이 있습니다. 모두 2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. 센강을 기준으로 좌안과 우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좌안이라는 지역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강남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. 이 우안은 이 강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센강을 기준으로 하면 좌안과 우안으로 나뉘는 것이죠. 특히 이 마레 지구는 이 좌안과 우안의 딱 중간 부분에 위치한 이 마레 지구는요, 이 중세 귀족들의 주거지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전통이 무심무심 풍겨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. 이 마레 지구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리를 가시게 되면 한번 전통적인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싶다. 그러면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장소이기도 합니다. 이 몽마르트르는요, 이 자갈길, 그리고 물랑루즈, 그리고 웅장한 사크레que르 성당으로 유명하죠. 이 구불구불한 골목을 거닐다 보면 아직도 시골 장터를 연상시키는 전통 농산물 시장도 있고요. 예, 이 동네 구석구석마다 이 나름의 시골 장터가 열리는데 대부분 한 3일장 정도로 열리는 걸로 보여요.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토요일 날 가장 큰 장이 열리는데요. 이 전통 농산물 시장에 가게 되면 가장 반가운 것이 이 소고기죠. 그런데 조심하세요. 이 송아귀치 고기도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고기가 그 나라 말로 그거는 유럽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예요. 이 소고기가 뭔지, 그리고 송아지 고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송아지 고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만 이 송아지 고기를 먹지 않게 되죠. 예, 송아지 고기 많이 먹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먹지 않는데 유럽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 원어로 그 나라 말로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가시는 편이 좋아요.
이 장터나 아니면 슈퍼 같은 데 가서 애꿎은 무슨 양고기라든지 어린 양고기, 뭐 염소고기, 심지어는 낙타고기까지 있더라고요. 뭐 그런 거 이상한 거 먹지 않으려면 그 나라 말로 어떻게 쓰는지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만 이 애꿎은 이상한 고기를 안 먹게 되죠. 실수로 사게 되면 뭐 카레 소스 같은 거를 좀 뿌려서 먹으면 뭐 누린내는 안 난다고 하더군요.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뭐 친구들 중에는 이 게사료를 뭐 애완동물들 먹이는 게사료를 참치캔으로 잘못 알고 사 먹었던 친구도 있었고요. 아주 좀 그 나라 말로 뭐라고 참치를 뭐라고 하는지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이 애꿎은 이상한 고기를 먹지 않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그 외에도 이 크루아상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 소고기 값은 되게 싸요.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뭐 한우에 비하면 상당히 뭐 절반 값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싼 가격으로 질 좋은 고기를 맛볼 수 있죠. 예, 크루아상과 마카롱이 가득 쌓인 제과점, 그리고 인근 포도밭에서 갓 수확한 포도로 이 와인을 만들어 파는 가게 등을 비롯해서 이 여전히 은식기를 사용하는 오래된 레스토랑, 노천 카페 등 이 각종 레스토랑을 보게 됩니다. 예, 제가 많이 찾아다녔던 어떤 고서점 모습입니다. 뭐 사실상 이쪽 이 고서점가에서 헌책방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군요. 예, 헌책방에서 싼 가격에 이 많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뭐 정가제로 파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서점의 유형이 있죠. 예, 그냥 제일 꼭대기층 이 다락방 이 호텔 중에서도 좀 싼 곳은 제일 위층에 있는 이 다락방 형태의 이 곳이죠. 그곳에서 한번 바깥 이 풍경을 찍어봤는데 이쪽에 이 다락방들이 있습니다. 이 다락방들은 좀 뭐 원룸이 됐던 투룸이 됐던 이 다른 층위에 비해서 싼 편이고요. 그리고 좀 이 파리의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이 옥새 미술관과 뽕피두 센터의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도 아주 유명하죠. 예, 이 옥새 미술관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들어본 유명한 예술 미술가들의 그림이 소장되어 있고요. 원래는 이 기차역이었어요. 이 기차역인데 이것을 허물고 이 새 건물을 짓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 미술관으로 만드느냐 많은 논란이 빚어졌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기차역을 그대로 활용한 옥새 미술관으로 나타나게 되죠. 이 뽕피두 센터는 뽕피두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인데 이것은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별로 볼 수 없는 신식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파리는 패션의 도시고 이 포브르 생토노레의 이 랑방, 에르메스, 디올 등 명품 브랜드들이 이 포브르 생토노레 이 거리에
질비하게 늘어서 있기도 하죠. 이 샹젤리제의 가로수길을 거닐며 이 라뒤레의 이 마카롱을 맛보거나 이 메종 겔랑의 향수 매장을 둘러봐도 좋을 듯합니다. 예, 이 카페 드 플로레는 이 프랑스가 나치 체제에 점령당한 적이 있었죠. 식민지가 된 적이 있었죠. 그때 이 레지스탕스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카페 드 플로레는 이 레지스탕스 운동가들의 주요 활동 거점이기도 한 지역입니다. 예, 아침 식사에 나오는 일반적인 이 식사인데 이 치즈와 이 바게트 그리고 이 카페 올레라고 해서 이 우유를 섞은 커피를 대접하는 것이 보통 아침 식사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이 메종 겔랑의 모습이고요. 예, 이제 이 샹젤리제 거지로 들어서 보도록 하죠. 죄송합니다. 자꾸 이 목이 잠기네요. 덥다 보니까 뭐 에어컨 바람도 좀 세고 뭐 선풍기 바람도 세다 보니까 이 목이 건조해지면서 약간 좀 목이 가라앉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께 좀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예, 이 개선문의 모습이고요. 이 개선문 안쪽을 보시면 이쪽 부분이 돼요. 이 안쪽을 보시면 이 제1차 세계대전 전몰자 명단이 있습니다. 예, 어떻게 보면 현충탑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, 뭐 이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상 정말 처참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뭐 이 당시엔 뭐 소위 말하는 독가스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탱크 뭐 잠수함 빼놓고 모든 신병기들이 뭐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아주 구식 무기들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들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참호전이었죠. 참호라는 건 이제 깊은 도랑을 파서 그 속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서 적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는 이 전쟁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, 이 사거리 내에서 사실상 적을 향해서 이 돌격 명령이 내려지면 뭐 나가야죠. 앞에 나가서 적의 진지를 향해서 돌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명이 손실되게 되죠. 뭐 예를 들어서 수원강 전투 같은 경우엔 첫날 하루 전투에 6만 명의 영국군이 전사하는, 뭐 계속해서 앞으로 돌격하라고 그러니까 돌격을 할 수밖에 없죠. 뭐 그렇게 사람이 6만 명씩이나 죽어 나가는데도 그냥 상부에서는 계속 돌격 앞으로만 외치다가 이 6만 명이라는 인명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.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었는지를 보여주죠.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뭐 이 전사자의 숫자가 엄청난 것이 사실상 이 당시에 20대였던 1919년 당시 20대였던 젊은이들의 거의 절반이 그야말로 전사를 하고요. 그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이, 그러니까 그 절반이 사실상 부상을 당하게 되죠. 뭐 동상에 걸려서 이 발을 절단한다든지
아니면 적의 총에 맞아서 괴사를 해서 이 장애인이 된 사람이 이 50% 중, 이 나머지 살아남은 50% 중에 절반이 부상병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25%가 이제 남았는데, 이 사람들도 이 진지 속에서 이 계속된 폭격과 총격, 그리고 옆에서 전우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인구는 사실상 전쟁터에 나갔던 1919년 당시에 20대였던 인구의 10%도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흔히들 사라진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. 예, 그 전몰자들의 명단이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. 이 나폴레옹이 1806년 의뢰에 지었던 것이 이 개선문이고요. 높이 이 50m의 아치형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. 나폴레옹은 생전에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죠. 이 에뚜알 이 개선문은 이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서쪽 끝 샤를르 드골 광장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개선문입니다.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고요. 이 개선문 아래에는 당시 전쟁에서 프랑스가 거둔 모든 승전부들과 이 승전할 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습니다. 이 개선문 아래에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사한 이들을 기리는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 위치해 있기도 하죠. 1806년에 건축가 장 샹글랭에 의해서 이 장대하고 우아한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처음 설계되었고요. 이 로마의 티투스 황제를 기념한 이 티투스 개선문을 본따 지었고요. 높이는 약 50m, 너비는 약 45m, 이 깊이는 22m의 이 웅장한 개선문을 세우게 됩니다.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약 3주 후 개선 퍼레이드를 벌일 때 이 비행사였던 찰스 고드프로이가 이 자신의 비행기를 몰아 개선문의 아치를 통과해서 이 전 세계의 화제가 되기도 하죠. 예, 샹젤리제 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노천 카페의 모습이고요. 이 샹젤리제 거리는 파리 최대의 번화가고요. 생강 우안을 따라 펼쳐진 콩코르드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이 개선문까지 길게 뻗은 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길이는 1880m고요. 폭은 70m에 이르는 직선 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거리 양쪽으로 플라타노스 등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요. 그뿐만이 아니고 샤넬, 에르메스, 루이비통 등의 이 고급 명품관과 의상실, 그리고 대사관 등이 샹젤리제에 연결된 몽테뉴 거리까지 질비해 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. 파리 월드컵이 그때 언제였죠? 98년이었나? 그때 있었을 때 그 도로를 아주 가득 메웠던, 그때 프랑스가 아마 그 월드컵에서 1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여하튼 즐비했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. 샤넬, 에르메스, 루이비통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
이 고급 명품관 들이 아주 즐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17세기에 이 왕비 마리드 메디치가 띠르릭 정원에서 센강을 따라 이 건넌 산책로를 조성한 것이 이 샹젤리제 거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 후에 르노트르가, 이 르노트르라는 사람은 앞서 어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이 베르사유 궁의 정원을 설계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 르노트르가 가로수를 심고 로터리를 만들어 이 보행도로로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낙원이라는 의미의 엘리제를 따와 이 샹젤리제라 명명했고요. 사실상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이 엘리제의 들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르노트르가 설계한 로터리인 샹젤리제 막셀 다소 로터리를 이 경계로 동서가 대비를 이루고요. 이 동쪽은 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된 공원과 그랑팔레, 뿌띠팔레 등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 즐비합니다. 이 그랑팔레, 뿌띠팔레, 이것은 이 빨레라는 말은 궁전을 얘기해요. 이 큰 궁전, 작은 궁전,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, 뭐 그렇게 번역을 하면 운치가 안 사니까 요새는 그냥 그랑팔레, 이 뿌띠팔레라고 하죠.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큰 빨래터, 작은 빨래터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는데, 여하튼 이 그랑팔레, 뿌띠팔레 등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즐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서쪽은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고요. 이제 꽁꾸르드 광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룩소르 오벨리스크가 이 파리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담은 사파입니다. 이 오벨리스크를 이집트 원정을 떠났던 나폴레옹이 이제 가지고 이 꽁꾸르드 광장에 이제 세우게 되는데, 그 모습을 이제 담은 그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1755년 앙제 자크 가브리엘에 의해 설계가 됐고요. 원래 이 루이 15세의 기마상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루이 15세 광장으로 불렸었죠.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루이 15세를 기념하기 위한 광장으로 이 설계가 됐었고, 또 그렇기 때문에 루이 15세 광장이라고 불렸었죠.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의 발발로 기마상은 철거되고요. 이름도 혁명광장으로 고쳐지게 됩니다.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, 그리고 같은 해 10월 16일 왕비인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곳이기도 하죠. 여기서 이제 기마상이 철거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프랑스 혁명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혁명을 반대하는 이 오스트리아, 영국, 그리고 프로이센 이 연합군이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연합군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 혁명에 반대하는 연합군들이 공격해 들어오자 사실상 포를 많이 만들고 이 총포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철이 모자르게 되죠.
그래서 뭐 교회의 종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기마상마저도 모두 철거하고 그것을 샘물로 녹여서 충포로 제작하게 되죠. 그 뒤에 이 왕정복고 시기에는 루이 16세 강정으로 이름이 붙여지고요. 이 7월 혁명이 일어난 1830년에는 헌장광장, 그리고 7월 왕정이 들어서면서 이제 꽁꼬르드 광장, 즉 화해, 화합, 일치광장으로 이름이 변화되게 됩니다. 예, 이 광장의 이름을 통해서 사실상 그 시대의 이 변화상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. 뭐 제가 처음 이제 강의 시작할 무렵인 2000년대 초반 2002년 뭐 요 무렵부터 보면 그 당시에는 한글 이름이 상당히 많았어요. 대부분 한글 이름이 많았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에는 다시 한문 이름으로 한문을 많이 사용하는 편의로 바뀌게 되었죠. 시기마다 그리고 그리고 시대 상황마다 이 이름도 그리고 거리명도 이 변화를 겪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으로 뜰리리 정원으로 가보도록 하죠. 예, 빨레 후아이알의 모습입니다. 이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인 리볼리가에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소장품의 수와 질면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 중에 하나죠. 지금의 건물은 루브르 궁전을 개조한 곳으로 이 파리의 센느 강변에 포함하여 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. 예, 루브르 박물관이 보이고요. 그 앞에 피라미드 조형물이 있는데요. 이게 사실은 에펠탑이 만들어졌을 때와 똑같은 논쟁이 불거지게 되죠. 이 전통적인 곳에 왜 현대식 피라미드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게 됐고요. 하지만 이 프랑스 정부에서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지금은 오히려 이 루브르 박물관을 상징하는 이 상징물의 하나로 이 피라미드를 선전할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만 이 처음에 건설할 무렵에는 많은 논란이 됐던 건물이기도 합니다. 예, 밀로의 이 비너스의 모습이고요. 뭐 소장품 중에 이 모나리자의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. 아직도 당시의 요새 잔재들을 볼 수 있고요. 원래 이 루브르 박물관 빨레 후아이알은 원래는 이 파리를 지키는 파리라는 곳은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는 이 섬 주변 내 있던 작은 도시에 불과했어요. 아주 조그만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외연이 확장돼서 지금의 파리로 성장하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섬을 지키기 위한 이 요새로서 이 빨레 후아이알이 원래는 만들어졌던 것이죠. 이 요새가 루브르 궁이 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친 건물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
1672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하기로 결정하고 루브르를 왕실 수집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로 쓰도록 하게 되죠. 이 1692년 루브르 건물에 이 왕립 아카데미가 들어서고, 아카데미는 루브르에 100년 동안 계속해서 연구실로 활용되기도 합니다. 박물관 건물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박물관이 1792년부터 1801년까지 문을 닫게 되고요. 이 나폴레옹이 통치하던 시기에 소장품의 규모가 크게 늘었고 이름도 미제 나폴레옹으로 바뀌었다가 이 워터루에서 이 나폴레옹이 대패하자 나폴레옹 군대가 약탈한 많은 작품들이 각 국가로 돌려 보내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. 이 복고왕정 시대에 소장품이 대폭 늘어났고요. 제2제국 시대에 2만여 점의 새로운 수집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. 예, 이 제2제국 시대에 들어왔던 수집품 중엔 우리나라 병인양요 시기에 노략질했던 물건들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. 현재는 8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 있고요. 이집트 고대 유물관, 근동 유물관, 그리스와 에트루리아 관, 그리고 로마 유물관, 이슬람 미술관, 조각전시관, 장식품 전시관, 회화관, 그리고 파나마 이 소묘관 등이 있습니다. 예,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도록 하죠. 이 모습은 뒤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문은 이쪽이고요.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, 이것은 이제 강변 쪽으로 해서 이 반대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.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복원 작업 중이죠. 뭐 완공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아직은 개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요.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기억이 났던 것이 이 남대문 화재 사건이죠. 그게 벌써 10년이 지난 거거든요. 10년이 20년이 다 되거나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. 그래요.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시간의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많이 아프죠. 사실상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할 것인지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. 이 프랑스 파리의 시떼섬 동쪽에 있는 가톨릭 성당이고요. 파리 대교구의 이 주교자 성당이기도 합니다. 14세기에 완공된 프랑스 고딕 양식 건축물의 대표적이고요. 예, 제가 앞서서 좀 얼버무렸었는데 이 시떼섬이죠. 제가 기억이 잘 안 났었어요. 이 시떼섬이 사실상 이 원래 이 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나머지 지역은 파리 시떼섬을 지키는 요새가 형성되어 있었죠. 그 요새 중에 하나가 사실상 루브르 박물관 자리가 되고, 그 지역이 이제 파리가 확장되면서 거기에 왕궁이 들어섰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.
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대관식과 빅토르 위고의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, 뭐 흔히들 노트르담의 꽃으로 더달려져 있는 이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이 황제직 의식을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게 되죠. 이 기존의 왕들은 이 렝스 대성당, 이 렝스라는 지역은 이 사실상 프랑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. 그 지역에서 왕이 이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. 그런데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신이 황제이기 때문에 굳이 탱스에서 왕위 즉위식을 할 필요는 없고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유네스코 세계 유산 중의 하나이고요. 이 파리의 세인강 일대의 자연환경 및 그 주변 문화유산인 에펠탑, 루브르 박물관, 엠발리드 등과 묶여서 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. 이 괴물의 모습이죠. 이 노트르담 대성당 의 한쪽 구석에 있는 부조의 모습입니다. 백년 전쟁 중 1431년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이곳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죠.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프랑스 왕으로 이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틀린 게 있죠. 영국의 왕은 아니에요. 어디의 왕이었죠? 잉글랜드의 왕 헨리 6세죠.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뭐 육각형이라고 하는데요. 사실상 이 프랑스 국왕이 차지한 이 직접 통치가 가능한 지역은 일드프랑스라는 어떻게 보면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나머지 지역은요, 전부 영주들이 차지하고 있었죠. 근데 이 잉글랜드의 국왕인 헨리 6세도 이 프랑스 왕의 신하로서 이 프랑스 내에 많은 영지를 가지고 있어요. 뭐 가스코뉴 지역, 뭐 부르고뉴 지역도 일부가 이 잉글랜드 국왕의 이 영지였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드 프랑스 지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 영지를 이 프랑스에 갖고 있었죠. 좀 이상하죠? 아니, 이 잉글랜드 국왕이 어떻게 프랑스 왕보다 더 많은 땅을 이 프랑스 땅에서 차지하고 있었을까? 그것은 이 과거 중세 봉건제의 성격 때문이에요. 당시 잉글랜드 국왕은 프랑스 왕을 국왕으로 섬기는 신하였죠.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는 헨리 6세가 훨씬 더 위에요. 이 프랑스 국왕으로 추대된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왕위 서열 1위였죠.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어요. 그런데 이제 잉글랜드 국왕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반대를 하게 되죠. 뭐 이러한 우여곡절이 결국은 백년 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456년 이곳에서 잔다르크의 명예회복 재판이 교황청에 의해 정식으로 열리고요. 이 1431년 영국 측과 친영국파 프랑스 성직자들이 벌였던 종교재판으로 화형당한 그녀의 이단 판결과 마녀 혐의가 취소되게 되고요.
이 잔다르크의 성상이 이곳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 세워지게 됩니다. 예,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. 이 프랑스 혁명은요, 이 귀족 문화, 종교 문화 자체를 증오하는 시민들에게 이 성당 내의 조각상이 훼손되고 대프랑스 동맹군에 맞서기 위해 성당의 철제 물품들을 징발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신론자들, 이신론자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. 사실상 이성을 믿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성이라는 건 뭐죠? 사실상 이 감성 위주의 종교가 아니고 이성의 바탕을 둔 이성을 믿는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참 생소하죠? 생소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성이 하나의 종교로서 자리매김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신교라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. 그런데 여하튼 아까 그 루이 15세 광장에서 기마상을 녹여서 사실상 총포로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각 성당의 철제 물품들을 징발해서 이 총포로 만들어서 전선으로 내보내게 되죠. 성당이 이 프랑스의 기득권 사회의 상징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.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는 프랑스 귀족계층에서 당연히 배출됐고요. 이 프랑스 귀족과 기득권층의 법률적 옹호기관인 고등법원의 관료 역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의 성직자들과 혈연 관계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.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 당시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죠. 예, 이 대부분 장자 상속이 이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파리를 비롯한 이 프랑스 지역은 이 장자 상속이 상당히 강하죠. 그러면 둘째, 셋째, 넷째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그 귀족 자제들 중에 둘째, 셋째, 넷째들은 대부분 이제 성직자로 이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고위 성직을 독점하게 되죠. 그러니까 귀족들이 장남들은 정치계로 나가는 거고 이 차남 이하부터는 성직자로 가서 이제 출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 혈연 관계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당연히 가장 먼저 공격을 받고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예, 세 번째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이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이 내부가 외양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. 예, 이제 성당의 흔적은 깔끔히 없어지고 이 가축을 기르는 축사로 전용되기도 합니다. 이를 안타깝게 여긴 빅토르 위고가 성당의 훼손을 막으려고 쓴 소설이 바로 이 노틀담의 꼽츠가 되는 것이고요. 이 출간 후에 건축가인 장 바프티스트 라시와 의젠 비올레 디크에 의해 1845년부터 20년에 걸쳐 이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스테인드 글라스와 성상들 그리고 중앙 첨탑 등이 이 시기에 복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빅토르 위고의 고전 소설인 이 노틀담의 꼽츠를 통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틀담 탑에는 13톤이 넘는 엠마누엘 종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요.
이 13세기에 제작된 북쪽 창을 비롯한 3개의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과 인상적인 그랜드 오르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. 성당의 지하에도 흥미진진한 세상이 펼쳐지죠. 노트르담 지하 79m에는 으스스한 고대 지하실이 있는데요. 여기에는 로마 시대, 이 고대 로마 시대 파리를 가리키는 이름인 리테스의 유물 등 대단히 흥미로운 이 갈로 로만 시대의 유물이 있습니다. 예, 이제 몽마르트르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예, 사케르 성당의 벽화, 천장화의 모습입니다. 이 사크레퀘르 성당으로 유명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죠. 예, 뭐니 해도 몽마르트르의 상징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점이죠. 원래 파리 외곽에 위치한 이 몽마르트르 마을은 19세기 중반에 툴루즈 로트렉, 모네, 피카소, 반고흐 등 많은 예술가들이 창조적 활동을 위한 안식처로 이용했던 곳입니다. 사실상 이 지역은 파리의 아주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주거 비용이, 이 임대료가 상당히 쌌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화가들에겐 그야말로 안식처가 될 수밖에 없었죠. 일단 파리 시내로 들어가면 임대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생활, 그림을 그릴 여유가 없죠. 이곳에 싼 이 방에 들어가서 이 자신의 작업을 하는,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알려지기 전에 이 고행을 이곳 몽마르트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유명한 예술가들이 알려지기 전에 자주 찾던 수많은 곳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. 이 몽마르트르 박물관은 르누아르가 살면서 작업을 했던 곳으로 지금은 원고, 편지, 포스터, 사진, 고고학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. 예, 이 몽마르트르로 올라가는 이 길의 이 모습이고요. 이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이 달리 미술관도 있는데요. 이 성당에서 서쪽으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, 이 살바도르 달리의 3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매년 10월에는 포도 수확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. 이 몽마르트르의 이 작은 포도밭에서 수확을 축하하는 행사고, 며칠 동안 춤과 음악의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이 펼쳐지고요. 이 밤에는 불꽃놀이도 벌어지기도 합니다. 예, 이 숱하게 왜 숱하게 이 프랑스의 상징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사실은 좀 뒤에 다음 강의에서 할까 아니면 여기서 할까 생각을 좀 하다가 도입부로 다음 강의, 내일 강의를 위한 도입부로 여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, 그리고 이 프랑스 스포츠 브랜드인 르콕 스포티프에는 갈리아 수탉을 볼 수 있습니다.
이 고대 로마의 역사학자인 수에토니우스는 이 프랑스인들의 조상인 갈리아인을 부르던 라틴어 갈루스와 이 수탉을 뜻하는 라틴어 갈루스의 발음이 같아 이 로마인들이 이 갈리아인들을 갈루스, 즉 수탉이라고 부르게 되었고, 이것이 나중에는 프랑스의 상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담고 있죠. 여기서 이제 갈리아라는 게 있습니다. 사실상 갈리아라는 것은요,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서 이제 서쪽을 보면, 이 로마인들 봤을 때 이상한 사람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노략질도 하고,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저 사람들을 도대체 뭐라 그럴까? 그러다가, 그러면 그냥 야만족인 갈리아라고 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갈리아를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동쪽을 향해서 봤죠. 동쪽을 봤더니 동쪽에도 똑같이 말 타고 다니면서 노략질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들을 게르마니아라고 이름을 붙였죠. 그냥 야만인이라는 것에 또 다른 여러 형태로 이 분리였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. 또 이 수에토니우스의 주장처럼 이 갈리아 수탉은 이 갈로스에서 온 것이고 결국은 같은 말 아니겠느냐,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. 앙리 4세는 43년간 종교전쟁으로 사분오열된 혼란기의 프랑스를 수습하고 근대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은 부르봉 왕가의 시조죠. 우리가 보통 난트 칙령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 난트 칙령이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처음 천명한 국가 공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앙리 4세는요, 이 백성들이 종교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기를 염원했고요. 그래서 이 앙리 4세는 하느님은 내 왕국의 모든 국민들이 일요일이면 닭고기를 먹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죠. 그래요. 이 닭고기, 이 닭, 여기에서 이 닭의 상징성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 라마세이어즈는 사실상 프랑스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1792년 4월 20일 프랑스 혁명정부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. 4월 25일 이 프랑스 동쪽 끝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하게 됩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이 육군공병 대위 클로드 조제프 루제 드릴이 출정 부대의 격려를 위해서 하룻밤 만에 작곡한 군가가 바로 이 프랑스의 국가가 되죠. 당시의 노래 제목은 나임 박명군을 위한 군가였습니다. 그런데요, 이 마르세유 출신 이 육군 의용병들이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파리에 입성할 때 부르던 것이 널리 알려져서 이 프랑스 제1공화국의 국가로 지정되게 되죠. 종신통령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 과도한 혁명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국가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됩니다. 그래요. 이 혁명 정신이 아주 과도하게 담겨 있다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이 가사가 상당히 좀 자극적이에요. 피를 흘리고 피를 닦고 나가서
적과 싸우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입장에서는 이 너무 과격한 이 노래다. 이 국가로서의 품위가 떨어진다.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가지휘에서 박탈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프랑스 제3공화국과 대적한 사회주의 정부 파리 꼬민이 이 곡을 개사한 꼬민의 라 마르세유즈를 이 국가로 사용하는 바람에 한동안 또 버려지게 되죠. 그러다 8년이 지난 1879년에 이르러서야 우여곡절 끝에 국가의 자리로 귀환되게 됩니다. 이 고대에는 로마인들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갈리아라 부르고요. 제가 이게 편집이 약간 좀 잘못됐네요. 이 앞선 부분으로 연이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갈리아족의 땅이라는 뜻으로 갈리아라 부르게 됐고요.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9년 만에 갈리아 전쟁으로 갈리아를 전복하게 되고 기원전 51년 카이사르가 골족을 정복해서 이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게 됩니다.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급격한 문화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고요. 그래서 흔히들 갈로 로만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. 예, 사실은 주차과제를 낼까 하다가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책 과제를 일단 써주시고요. 기말고사 관련해서는 다음 주 수업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과제로 대체하게 될지 아니면 시험을 보게 될지. 예, 오늘 핵심은요.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 부분은 내일 수업에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, 이 광장으로 본 기억의 다양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몽마르트르가 예술의 중심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데요. 사실상 이 파리 지역에서 가장 주거 비용이 싼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가난한 예술가의 입장에서 이 예술을 계속할 수 있는 이 곳은 이 임대료가 싼 이 몽마르트 지역밖에 없죠. 그래서 이곳에 예술가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하지 않았던 이 젊은 이 예술인들이 이 활개를 치고 활동을 했던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예,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. 안녕히 계십시오.